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젊은 시절 미술을 전공했지만 그림을 팔기보단 그저 아름다움을 사랑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남편을 만난 후 그 꿈은 잠시 접어두었죠. 남편은 평생 돈을 쫓았고 저는 그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셨죠. 예술을 하는 며느리를 처음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제가 차려드린 식사를 드시고는 마음을 여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맛이 살아있네. 꼭 내 친딸 같아. 그날 이후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저는 갤러리를 잠시 접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숙은 돈만 챙기려 들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10년의 병간호 끝에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은 500만 원뿐이었죠. 평생 악착같이 돈만 모으셨던 분인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숙이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을 기부하셨다고 말하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은퇴를 했고 우리는 제주도로 내려와 작은 펜션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예전과는 달리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엄마 모시느라. 나 뒷바라지 하느라. 처음엔 고맙고 행복했지만 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자주 가고 안방에서 몰래 전화통화를 하고 저에게 자꾸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요. 어느 날 저녁 결혼 3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제가 정성껏 저녁을 차려주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호박전도 부쳤죠.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의 말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엄마도 그러라고 하실 거야. 우리 엄마 모신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어. 더는 당신을 붙잡고 있을 수 없어. 저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30년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요? 남편은 다음날 아침 이혼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재산 분할 포기 각서까지 들어 있었죠.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난 필요 없어.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자. 이 집은 당신이 가져.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다가 이유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이혼이라니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 어머니가 보면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하늘에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거야. 당신 고생 그만 시키라고 했거든. 저는 남편의 말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야. 당신한테 자유를 주는 거라고. 그의 눈물은 너무나도 진실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애처로울 정도로 설득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그의 말은 정말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같이 가자는 저의 말에도 그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다 알아봤어.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그리고 갑자기 그는 시숙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한테 알리지 마. 분명히 말했어. 시숙과 재산 문제로
크게 싸웠다는 이유를 댔죠. 재산 갈등으로 사이가 틀어진 게 남편도 마음 아픈 모양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저는 남편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죠. 아픈 사람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기로요. 그날 저녁 딸에게 연락을 못해서 마음에 걸렸는데 마침 집에 왔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잠 한숨도 못 잔 얼굴인데?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폐암이라는 것, 이혼하자는 것, 그리고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말이죠. 엄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괜히 하는 말 아닐까? 딸은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핸드폰으로 시숙의 딸, 즉 조카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 아파트 알아봤더니 시세가 30억이 넘어. 2년 전에 샀대. 2년 전이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였습니다. 저희는 5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는데 시숙이 3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사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습니다. 할머니 반찬 가게에 전국에서 찾을 정도였는데 정말 그것밖에 없었을까? 딸의 말에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딸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거짓말, 시숙의 횡령, 시어머니의 유산,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문득 아침에 열려있던 서재 문이 생각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진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검진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이 안에 하나같이 정상, 양호라고 적혀 있었죠. 흉부 엑스레이 정상, 폐기능 검사 정상, 종양 표지자 검사 정상 범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요. 배신감이 몰려왔죠. 암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도대체 뭘 숨기려고 이러는 건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것도 죽음을 빌미로 이혼까지 하려는 못된 속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있는 척 숨죽이고 그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형, 다 됐어. 오늘 도장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가버렸어. 남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반대로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구나. 그때 시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너 요즘 그 여자랑은 잘 돼가냐?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돈 때문에 이런 쇼까지 하는데. 시숙은 그래, 뭐 네가 알아서 하겠지. 야, 2년 동안 잘 숨겨왔으면서 왜 갑자기 불안해? 라고 말했습니다. 형도 알잖아.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혹시라도 들킬까봐. 그러게, 엄마가 그렇게 큰 돈 모았을 줄 누가 알았겠냐? 시숙은 계속해서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이거 들켰다간 우리들 다 감옥 가는 거야. 인생 끝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 알아, 형. 울고불고 설득하니까 도장 찍어준다고 했다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숙은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끝내. 그 돈으로
부동산이랑 주식 산 거 다 정리했잖아. 이제 현금으로 돌리기만 하면 다 끝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죠. 네 마누라가 10년이나 어머니 모셨으니까 하는 말인데 혹시라도 양심에 찔리거나 미안해하지 마. 어차피 며느린 남이야. 우리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 15억이야 15억. 그 돈만 생각해. 네 마누라한테 반 떼주고 싶냐? 시숙의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시간이 너무 허탈하고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차갑게 식어갔죠. 남편의 거짓말과 배신, 시숙의 횡령, 그리고 시어머니의 유산,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저를 보더니 놀라서 말했습니다. 언제 왔어? 집에 있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방금 왔어요. 화장실이 좀 급해서.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혹시 오늘 도장은? 남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줄게요. 오늘은 나도 좀 피곤해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30년간의 배신, 시어머니의 재산, 그리고 다른 여자까지 생각하니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을 빨리 지워버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이 인간을 볼 때였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숙이 말한 대로 제가 끼어들어서 이 모든 걸 망쳐놓겠다고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데 그 보답이 이런 배신이라뇨.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내 편도 필요했죠. 늦은 새벽인 걸 알았지만 결심이 서자마자 곧장 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야,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 네 아빠가 날 속이고 있어. 딸은 잠옷 위에 대충 코트만 걸친 채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온 거야? 무슨 일인데?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발견한 것부터 스피커폰 통화 내용까지 다 털어놓았죠. 딸의 얼굴이 처음엔 놀라움으로, 그 다음엔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내 30년 세월을 이렇게 짓밟히게 둘 순 없어. 엄마, 일단 진정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이제부터가 중요해. 딸은 핸드폰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로 엄마한테 재산을 주려고 했다는 증거를 찾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해. 딸은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방법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와 딸의 반격이 시작됐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기려 했던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진짜로 제가 알아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다음 날부터 증거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딸은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저는 제 방식대로 변호사도 찾아보고 시어머니가 남긴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사실 저와 시어머니의 인연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일반적인 고부관계였지만 암 진단을 받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부터 10년간의 병수발이 시작된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닐 때도, 새벽에 통증으로 잠 못 드실 때도
저는 늘 시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참, 며느리가 딸보다 낫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고마워서 어쩌니. 실제로 시숙은 명절 때나 잠깐 들르는 정도였고 돌봄은 모두 제 몫이었죠. 특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였어요. 어머니, 제가 스카프 사왔어요. 이거 두르시면 더 예쁘실 거예요. 아이고, 이 늙은이한테 이런 걸 다. 네가 있어서 죽기 전에 이런 것도 해보는구나.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저를 사람들에게 딸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친정어머니처럼 느꼈고요. 시어머니와 함께한 10년은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니와의 추억에 젖어 있다 딸의 질문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뭔가 남기신 거 없을까?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운영했던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일단 할머니가 정말로 금을 샀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야. 가서 물어보자. 시장 입구에서부터 상인들에게 물어 찾아갔습니다. 혹시 김순자 할머니 아세요? 반찬 가게 하셨던 한 할머니가 반갑게 대답해 주셨어요. 아, 순자씨, 어떻게 있겠어요? 그 사람 손맛 못 잊는 사람이 아직도 많어. 금은방 위치까지도 알려주셨죠. 금은방을 찾아가니 70대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와 딸 소개를 하자 금은방 사장님의 얼굴이 바로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아, 순자씨가 항상 며느리 자랑 많이 했죠. 자기 딸이라고 하면서.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여기서 금을 많이 사셨나요? 아, 많이 사셨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오셔서 조금씩 사가셨어요. 사장님은 낡은 장부를 하나 꺼내 오셨어요. 제가 장사한 지 45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이 있어요. 금거래는 정확히 해야 하거든요. 낡은 장부를 펼치시더니 한 장 한 장 넘기셨습니다. 여기 있네요, 김순자. 1983년부터 시작이네요. 장부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달 꾸준히 금을 사신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처음엔 한 돈, 두 돈씩 사시다가 나중엔 5돈, 10돈씩 사셨네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사간 걸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사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총 3.2kg입니다. 현재 금 시세로 하면 약 15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시숙이 말한 금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아, 근데 그 금은 다 어디 갔나요? 2년 전에 순자씨 돌아가신 직후에 큰아들이 와서 다 현금으로 바꿔갔어요. 금은방을 나온 우리는 결의에 찼습니다. 그리고 금은방 사장님이 해준 말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더 떠올렸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수도 없이 열어보고 씻었던 그 장독대. 어머니 성격이라면 그런 곳에 중요한 걸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데 귀한 걸 묻어뒀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도 있었고요. 장독대를 확인해야 돼. 아무래도 거기 같아. 딸은 할머니 집 지금은 비어있잖아. 어떻게 들어가? 라고 물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몇 주 뒤가 어머니 기일이었거든요.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그 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 돼. 이혼 전이기도 하니까. 다음 날 저는 남편 연기에 버금갈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곧 어머니 기일인 거 알아요? 어머니 생각 많이 나네.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 집에 가보고 싶어요. 나한테 친엄마나 다름없었는데 제사도 못 가고 이렇게라도 인사드리면 좋잖아요. 남편은 뭔가 불안한 듯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나도 어머니 뵙고 와야지. 몇 년 만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2년 만에 와보는 그곳은 쓸쓸하게 그지없었죠. 여보, 난 안에서 어머니 방 좀 둘러볼게요. 당신은 마당 좀 쓸어줘요. 너무 지저분하네. 남편이 빗자루를 들고 앞마당으로 가자 저는 곧장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장독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대부분은 비어 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그리고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것들과 달리 뚜껑에 무거운 돌까지 올려져 있어 더 단단히 닫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비닐에 몇 겹이나 쌓인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열어봤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났어요. 첫 번째로 나온 게 다름이 아닌 시어머니의 자필 편지였거든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10년 동안 나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준 것 죽어서도 잊지 못할 거야. 자식도 못할 일을 네가 해주었어. 내가 40년 동안 모은 금이 있다. 총 3kg이 넘는다. 절반은 꼭 네가 가져야 한다. 이건 내 유언이다. 아들들이 욕심낼 것 같아 공증도 받아뒀다. 여기 함께 넣어둔다. 사랑한다 내 딸아. 어머니 김순자. 봉투 안에는 정말로 공증받은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공증사무소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고무줄로 꽁꽁 묶어둔 작은 녹음기도 있었어요.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놀랍게도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죠. 취하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이걸 녹음하는 날이 2022년 5월 10일이다. 아마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구나. 어머니 목소리는 많이 쇠약해 있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렷했어요. 10년 동안 나를 모신 것,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니?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내 마음이다. 내 아들들이 만약 내 것을 뺏으려 한다면 이걸 꼭 사용해라. 법적으로 싸워서라도 네 권리를 찾아. 정말 고맙다. 내 덕에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정작 남편도 못해준 일을 어머니가 다 해주고 있었다는 게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어딨어? 이제 가자. 남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급히 봉투를 품에 넣고 일어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계속 뭔가 불안한 듯 저를 살폈습니다. 아, 거기 뭐 있었어? 당신 표정이 좀 이상한데? 네? 아,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네. 그날 밤, 전 손을 벌벌 떨면서 챙겨온 것을 딸에게 보여줬어요. 딸은 그 유언장을 보자마자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대박이야. 이거면 충분해. 우리 이길 수 있어.
다음날 딸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님이었는데 가정법 전문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따님께 대략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도 하나씩 보여드렸죠. 변호사님은 예상했던 대로네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단으로 처분한 건 문제가 됩니다.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거니까요. 요즘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생기긴 해요. 라고 말하며 침착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증거 모아두신 게 훌륭해요. 특히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다는 게 결정적이에요. 이 정도 증거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사님은 자신이 있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셨죠. 첫째, 남편과 시숙의 재산에 즉시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둘째, 형사고발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셋째,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소송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륜 의심에 대해서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확인하기로 했죠. 며칠 뒤 남편은 아침부터 뭔가 신경 쓰이는 듯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여보, 나 오늘 어디 좀 나갔다 올게. 그냥 병원에 가봐야 해서. 남편이 나가고 30분 후 사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남편분이 강남 W 호텔로 향하고 있습니다. 출발하셔야 할 것 같아요. 딸과 함께 조심스럽게 호텔로 갔어요. 남편이 만난 사람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죠. 두 사람은 서류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으며 그 남자 얼굴을 자세히 남겨놓더라고요. 저 남자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투자자문 대표군요. 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의 계산기가 얼마나 치밀하게 굴러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남편이 단 1원도 나누기 싫다고 하면 그때부턴 저도 정확한 값을 물어야 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고생한 값을 어떻게든 받아낼 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어느 때처럼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정말 결정해줘야 돼. 이제 더는 못 기다려. 제가 순순히 도장을 챙겨 넣는 걸 보더니 남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고마워, 내 결정 따라줘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좋은 결정인 것 같아. 좋은 결정이라고? 의아해한 남편은 잠시 당황한 것 같았지만 급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던 소리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남편이 지을 표정을 보고 싶어 전 계속 남편만 주시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의심도 없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법원이라고요? 아니 무슨 일로? 문이 열리자 여러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법원 집행관, 변호사님, 그리고 딸까지요. 남편은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같이 왔는지 어안이 벙벙해서 뒷걸음질까지 쳤습니다. 김영수 씨 되시죠? 재산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전달하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누가 이런 걸...
당황할 새도 없이 변호사님은 바로 집행관에 이어서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김순자님 유산을 불법으로 횡령했습니다. 저는 그때 보란 듯 이 가방에서 유언장과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남기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계산 제대로 해야지. 유언장을 펼쳐 보이자 남편은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건 이걸 엄마가 남겼다고? 아니야! 그때도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뭐 잘못된 거냐고? 시숙은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파악했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난리야? 법원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기세등등한 시숙의 행동은 늘 목소리만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겁나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은 담담하게 시숙에게도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김영실 씨죠? 재산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뭐? 나한테 무슨 권리로? 야, 너희 소속 어디야? 시숙이 서류를 받아들고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야? 네가 한 짓이야? 네, 제가 했어요. 아주버님이 훔쳐간 어머니 재산 다시 찾으려고요. 뭐? 훔쳐갔다고? 야, 말 조심해. 우리 식구도 아닌 게. 저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남편은 시숙의 말에 갑자기 용기를 얻었는지 일어섰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한테 무슨 재산을 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무슨 자격으로? 저는 침착하게 유언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자격이요? 그걸 왜 두 분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유언장. 그리고 왜 제 몫이 없어요? 어머니 마지막까지 곁에 있다 보내드린 것도 저고 아주버님은 병원에 몇 번이나 오셨죠? 전 기억도 없는데. 그건 네가 참견할 바지. 병수발한 걸 아직도 우려먹네. 야, 그냥 얼마 줘라. 저는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보이시죠? 내가 모은 금의 절반은 며느리의 것이다. 어머니 친필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이건 가짜야. 네가 조작한 거지. 엄마가 이런 거 남겼을 리가 없어. 우리 엄마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시숙이 발악했습니다. 가짜라고요?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요? 변호사님이 공증확인서까지 눈앞에 펼쳐 보이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2022년 5월 15일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조작이 불가능하죠? 이번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 목소리예요. 들어보실래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모은 금은 다 너를 위한 거야. 10년 동안 나를 모신 것,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니? 시숙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눈치를 보며 말했죠. 그래도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한 것 같은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요? 금은방 사장님도 증언해 주시겠다고 하던데 끝까지 가볼까요? 난 당신이 뭐라고 하든 끝까지 싸울 준비 돼 있으니까. 30년 동안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아주버님도 한 식구였고요. 하지만 당신들에게 전 그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었다라고요. 유일하게 어머님만이 그걸 알고 이렇게 절 지켜주셨던 거예요. 당신 자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아니까요. 남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형이란 말이고 난 그런 적 없어. 스피커폰으로 다 들었어요. 두 사람 한 말이요.
그래서 암 걸렸다는 거 거짓말까지 짰잖아요. 근데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지 그랬어요. 정상이라고 뜬 서류가 떡하니 서재에 있었는데 너무 허점이 많았어요. 두 형제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W호텔에서 투자자문회사 대표 만나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했죠? 어떻게 그거까지 다 알아?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내가 그런 거짓말에 쉽게 속을 바보인 줄 알았겠지. 30년을 속고 살았지만 이젠 아니야. 희숙이 소리를 치며 절규했습니다. 이게 다 네 짓이라고. 너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집안일이요? 그건 저도 할 말 있죠. 10년간 시어머니 똥오줌 받아내고 항암 치료시키고 새벽마다 통증에 오시면 안아드렸어요. 그때 어디 계셨죠? 명절 때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가셨죠? 병원비는 얼마나 내셨고요?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은 다 가져가셨네요. 심지어 제목까지. 저 당신네 집안에 뼈 빠지게 다 했어요. 남편이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안 줄 생각은 아니었어. 웃기지도 않네. 이제야 미안하다고요? 형 때문에 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야! 너도 한자고 했잖아! 나눠 가지면 아깝다고! 다 형 때문이야! 너도 좋다고 했어! 뭐든 하겠다면서! 저는 한심한 두 인간들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기 좋네요. 15억 앞에서는 형제도 없나봐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꼴 보시면 참. 이제부터 모든 건 법이 판단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뜻도 따를 거라고요. 안 돼,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이 모든 상황을. 변호사님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형사고발도 진행됩니다.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그리고 재산 해외 도피 시도까지. 6개월 후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인정했고 저는 정당한 권리를 모두 찾을 수 있었네요. 판결에 따라 저는 시어머니 유산 상속 지연 이자와 손해배상, 이혼 재산 분할까지 합해서 총 23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숙은 재산 대부분을 잃었어요. 특히 시숙은 30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죠. 판결문을 받던 날 남편이 법원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제발 5분만, 아니 3분만 들어줘. 남편의 얼굴은 반년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갑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가 돌아서려 하자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앞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는 듯 했죠.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형이 꼬드겼어. 내가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일어나. 창피하게 무슨 짓이야? 창피한 게 뭐가 대수야.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우리 그전까지 정말 좋았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이제 알았어. 그 돈 때문에 난 다 잃은 거라고. 매일 후회해.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차려주던 아침상이 생각나고 저녁엔 같이 앉아서 평범했던 일상을 떠올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형이랑도 싸웠어. 서로 네 탓이라고 하다가 주먹다짐까지 하고 진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
이제 정말 연 끊었다고. 이제 형 같은 사람 없으니까 정말 잘할 수 있어. 자업자득이지. 근데 30년이야. 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뭐든 할게.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늦었어. 이런다고 내가 불쌍하게 생각할 것 같아? 쇼하지 마. 제발, 아니야. 내가 어머니 유산 욕심냈던 거 평생 갚으며 살게.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제 당신밖에 없어. 그 말도 거짓말이겠지. 암 걸렸다는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난 이제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 못 믿어. 제가 차갑게 말하자 남편이 더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맹세해. 월세방에서 혼자 사는데 형이랑도 못 만나고 아무도 없어. 그게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몰랐어? 돌아서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제 결정이었어요. 정신없는 서울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던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렇네요. 비록 30년의 결혼 생활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진짜 제 인생을 찾게 됐죠. 돌아보면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전 제주도로 오면서부터 어머니 길도 잊지 않고 챙기는데요. 어머니 손맛까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항상 이런 이야기를 잊지 않고 해요. 어머니가 주신 사랑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꼭 엄마 딸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도 너무 착하게 그저 계산 없이 사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기 것도 잘 챙기면서 살아야 한단 시어머니의 말을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저 같은 일 당하지 않게 자기 목 잘 챙기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이만 마칠게요.